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가요입니다. 서경별곡은 그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면 되겠네요.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렸던 민중의 노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고려 속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민중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솔한 무슨 감정? 생활의 감정을 노래했다. 사랑과 이별도 진솔한 생활의 감정이죠. 이런 것을 주로 노래했고, 자, 하층민인 일반 백성들이 부르던 것을 상층민도 향유하게 되었죠. 이런 면에서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이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불려졌던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나 악합계범 등에 수록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굽이 전승되는 문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적층 문학, 똑같은 말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문학이다. 그리고 하층에서 상층민으로 이동한 문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고려 가요는 뭐야? 사문보라는 것. 민요적 성격을 지닌 거죠. 민요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부른 노래죠. 그래서 민요적 성격을 지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문보. 그런데 원래 민요는 사문보도 있고 사문보도 있는데 고려가요는 뭐다? 사문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듬이 있어야 됐어요. 그죠? 노래로 불려졌어야 되기 때문에 사문보라는 음보율을 맞췄고요. 음수율, 글자 수는 3, 3, 2조도 있고 3, 3, 4조도 있는 거죠. 고려가요는 332, 334조를 보입니다. 이와 달리 사문보인 것 중에서 누구 거? 김소월의 시는 무슨 조도 있어요? 음수율이 7호조도 있다는 것 우리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고, 또 궁중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렴구가 필요했다. 일정한 구간에 일정한 가사를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기죠. 더불어 여음구도 있었죠. 여음구. 자, 여음구와 후렴구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자, 여음구가 상위 항목이고요. 그 하위에 후렴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음구는 무슨 말이냐면 남는 구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는 구절에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흥을 돋기 위한 구절이 여음구인데, 그 여음구 하위 항목으로 일정한 곳에 똑같은 위치에 후렴구를 반복해서 해서 이 후렴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도 주죠. 또 후렴구가 사용되면 연을 구분해 주거나 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후대에 덧붙여진 거예요. 여음구나 후렴구는.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이 많다. 대부분이 이질적인데 단 하나, 정석가도 고려가요죠. 그런데 정석가의 후렴구는 내용과 일치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가요의 특징은 분장체, 분연체, 분절체 같은 말이죠. 뭐예요? 연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연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은 굽이 전승 낸 문학이다. 그리고 적축 문학이다. 같은 말이고요. 여음구가 있다. 후렴구가 있다. 그리고 사문보이다. 또 분장체, 분연체, 분절체를 사용했다. 요것이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그리고 고려가요는 하층민에게서 상층민으로 유입된 문학이다. 또 민요적 성격을 지닌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후렴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을 형성한다. 또 연을 구분한다. 또 본문의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이 많으나 정석가 많은 후렴구가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 후렴구가 본문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화자의 지향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 시 서경별곡에선 그래요. 자, 내용은 굉장히 이별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인데 후렴구가 뭐예요? 우이 두어렁성 다링들이 뭔가 경쾌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 경쾌한 느낌이 화자의 지향점이죠. 화자가 바라는 것이요. 그죠? 이별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요. 또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역할도 해요. 또 하나는 궁중이야기로 쓰이면서 덧붙여졌다는 것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별의 내용과 달리 경쾌함으로 이별의 슬픈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그래서 서경별곡과 함께 봐야 할 게 뭐야? 정석가도 있고, 뭐 공무도화가도 있고, 이별의 정화를 다룬 뭐 가시리도 있고, 뭐 기타 작품 많아요.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지만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경이 아질가는 의미가 없는 뭐라고요? 영구예요. 자, 위 두어렁성 다링디 후렴구니까 해석 안 하죠. 내용과 이질적입니다. 닭곤대 아질가 닭곤대 소성경 구애만은 그래서 아질가 영구니까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해석할 게 몇 줄 되지 않습니다. 총 3년으로 되어 있죠.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래서 A 서경이 아질가 한 다음에 서경이 AB 그래서 A 아질가 AB라는 구조가 운율을 형성하지요. 그래서 운율 형성 요소는 이 시가에서는 A 아질가 AB 그 다음에 3호보인 것 또 그 다음에 음수율이 어떻게 돼요? 3 4조죠. 여기만 하나 둘 셋 넷 6글자고 나머지는 교회만은 버리시고 3 보니까 그죠? 네 글자니까 4조의 음수율을 보인다는 것.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서경이 뭐야? 평양이란 얘기죠. 고려시대의 작은 수도예요. 고려시대의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인데 서경은 제2의 수도인 평양을 말하니까 구체적인 지명이 설정돼 있네요. 서경을 사랑하지만 서경이 뭐야? 작은 수도이지만 서울이지만 서경이 서울이지만 닭곤대는 뭐야? 닦아놓은 곳 혹은 화자가 삶의 터전을 닦아놓은 곳 혹은 중수한 곳 국가에서 잘 정비해 놓은 곳 둘 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닦아놓은 작은 서울 소성경 작은 서울을 뭐야? 고의 말은 무슨 뜻이요? 사랑하지만 고에다 사랑하다. 작은 서울을 화자는 사랑해요. 화자는 이 서울을 사랑합니다. 자, 왜냐하면 화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서경은 뭐 하는 곳? 화자가 사랑하는 곳이면서 화자의 삶의 터전이다. 자, 제목이 서경별곡이에요. 서경에서 부른 이별 노래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서경은 화자의 삶의 터전이면서 화자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희물은 나왔어요. 여희다 이별하다죠. 그래서 당신이 날 뭐 한다면 떠난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희물은 당신이 날 떠난다면 질삼배를 버리고 나는 뭐예요? 괴실한데 울면서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질삼배는 뭘 말해요? 화자의 생업의 수단이 되는 거죠. 화자의 생업 수단이면서 동시에 화자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죠. 자, 길삼배가 뭐예요? 그 바느질 하는 무슨 기계잖아요. 그죠? 길삼과 배가.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날 떠난다면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이미 계시는 곳을 뭐야? 울어곰 울면서 쫓니나이다 쫓아가겠어요. 가끔 울어곰을
우러르면서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울면서 쫓아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년인데 서울을 사랑하지만 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이 생업, 길쌈배를 모두 버리고 울면서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가정하고 나서 당신이 날 떠난다면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저돌적입니다. 저돌적이야. 이 시대의 여성답지 않게. 그 다음에 진솔한 사랑의 감정을 아주 진솔하다는 게 뭐예요? 솔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뭐다? 적극적이다. 울면서 쫓아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이연을 봅시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슬이 어디에 떨어져도 바위에 떨어져도 뭐는 끈은 끊기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비유법이 쓰인 건데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구슬이 뭐라면 우리의 사랑이라면 구슬이 사랑이라면 바위 뭐예요? 시련이 와도 우리의 인연은 끊기지 않아. 다시 우리의 사랑에 시련이 와도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 있까? 그렇지 않아. 설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연은 끈이고요. 우리의 사랑은 구슬이고요. 바위는 우리의 사랑을 그죠? 힘들게 하는 시련, 고난이 될 거예요. 다시 주문해를 외우금 여신들. 주문에는 뭐야? 천년이죠. 천년을 외우고 외로이 지낸들.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믿음이야. 신인 듯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기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건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인연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천년을 외로이 살아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치지 않아. 역시 설이.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설의법 사용된 거 확인했고 또 뭐예요? 비유. 뭘 비유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구슬과 천년의 해에 비유했죠. 그리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죠? 과 같이 우리는 천년을 떨어져 살아도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아 그랬으니까 유추의 방법도 사용된 거고요. 앞에 있는 두 개 뭐뭐한들 뭐뭐리까 뭐만들 뭐뭐리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A, B로 본다면 A와 A 다시로 봐야 되겠네요. A와 A 다시가 똑같으니까 대구법도 사용되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서경별곡의 이연이 무엇에 몇 년과 똑같아요? 정석가의 6년과 완전 일치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구비문학적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들 이 연은 아마 당대에 유행하던 노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당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고려가요 악장가사로 사용하면서 첨가하거나 혹은 삭제했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경별곡의 구비문학적 특성은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문보 영구와 후렴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이 이연이 정석가의 6년과 똑같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이 관계없는 후렴구가 사용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서경별곡의 구비문학적 특징은 정석가의 6년과 일치한다는 것. 두 번째, 그죠? 의미 없는 후렴구, 내용과 전혀 이질적인 후렴구가 사용되었다는 것. 또 여음구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삼음보라는 것도 뭐야? 분절체, 분장체
라는 것을 통해 고려가요가 구비문학적 성격을 지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1년의 내용은 뭐였어요? 1년의 내용은 님이 나를 간다면 나는 정말 울면서 쫓아갈 거야.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랑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화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2연에서 뭐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갑자기 이야기해요. 그래서 1년의 목소리와 2년의 목소리가 전혀 이질적이죠. 그래서 아마 얘는 대화체로 이루어졌을 거야. 왜냐하면 1년은 여성 화자고 2년은 남성 화자로 볼 수 있잖아 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1년은 뭐라고? 여성 화자인데 2년은 남성 화자일 거야. 이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과 2년의 내용이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얘도 구비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3년을 봅시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대화체네요. 사공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대화체입니다.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사공아 너 배 띄워놨니? 너의 각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공이니까 사공의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열배 지나가는 배에 연전니 사공아 누구를 내림을 태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림이 이미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지금 한 거네요. 그죠?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너가 지금 사공아 배를 띄웠니? 그리고 나서 우리 님을 태웠니? 그 다음 우리 님은 여기 주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꽂을 거야. 건너편 꽂으려 꽃을 뭐 할 거예요? 배 타들면 뭐 할 거예요? 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님은 대동강을 건너면 뭘 꺾을 거야? 건너편 꽃을 꺾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너편 꽃은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른 여성. 화자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다른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할 게 뭐예요? 자, 화자는 지금 대동강변에서 이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가가 물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는데 이쪽에서 누가 사공이 있고요. 누구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 님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공이 있고 화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화자에게 지금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사실은 떠나가는 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내가 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님을 차마 원망하지 못하고 이 원망을 누구한테? 사공한테 뭐 한 거예요? 전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박하는 거죠. 너의 부인이 얼마나 음란한데 바람을 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너 이 넓은 대등강을 건너서 갔다 오려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뭐예요? 원망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님은 기어이 탔어요. 타고 어떻게 해요? 대동강 건너편에 가면 뭐야? 다른 여성. 뭐야? 건너편 꽂은 뭐예요? 다른 여성을 만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동강 건너편 꽃은 뭐라고요? 다른 여성이에요. 다른 여성이 나오는 시 뭐 있죠? 정읍사. 그래서 건너편 꽃과 같은 의미의 정읍사는 뭐예요? 진대를 밟아올시라. 그래서 여기서 진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한 곳, 두 번째는 다른 여성.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동강이 지금 이별의 장소인데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인 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송인이란 작품이죠. 송인에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을 합니다.
뭐 비겐 긴뚝에는 풀빛이 짙어지고 남포에서 인보내니 슬픈 마음 더하네. 대동강 저물은 언제나 마르겠나. 해마다 흘린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 보태는데 라는 시죠. 그래서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이면서 이 송인에서는 풀빛과 화자, 불빛과 화자의 대조가 나타나고 혹은 자연물과 화자, 인간사의 대조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런 작품 비교해야 되고 그 뒤에서 몇 개 더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서경별곡은 여기까지인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서경별곡은 고려가요로서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거다. 그 다음에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뭐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저돌적이다. 그죠?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고려가요의 특징 3분 후. 그리고 구비전승된 문학이기 때문에 여운구와 후렴구가 있다. 서경별곡은 여운구와 후렴구가 모두 있고 연구 후렴구는 내용상 관계가 없다. 하지만 정석가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석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가는 최초의 고려가요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석가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서경별곡의 이연과 정석가의 6년이 완전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야? 구비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별곡의 이연과 정석가의 6년은 당시 유행하던 노래였을 것이다. 를 보여주는 거죠. 원래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시가 뭐야? 서경별곡, 청산별곡, 가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이별의 정환을 다루고 있죠. 청산별곡은 아니네요. 어쨌든 이별의 정환을 다룬 작품들을 또 여러 개 볼 건데 정석가는 뭐야?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지 실제로 이별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이별했다 안 했다 이별하지 않았고 뭐야?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거예요. 이별의 상황을 뭐 하면서? 가정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능한 사랑을 설정해놓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이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총 몇 년으로 이루어졌냐면 총 6년으로 이루어졌는데 1년은 서사로 본 노래와는 관계가 없는 송축가 혹은 다른 말로 송도가라고 해요. 자, 1년 한번 볼게요. 진이여 돌이여 지금 계십니다. 진이여 돌이여 지금 계십니다. 여기서 진과 돌은 뭐냐면 악기 이름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진과 돌은 뭐예요? 악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석가는 아무 의미 없는 제목이에요. 선왕선대에 논의와 진여이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송축가. 그러니까 원래 본사의 내용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이질적인 내용의 송축가이다. 뭐야? 본문과 이질적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구비문학적 특성이다. 요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내용 들어갈 건데 정석가는 이별이 아닙니다. 이별하지 않았어요. 이별의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노래들은 다 이별의 상황에서 이별에 대한 슬픔이나 안타까움,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냈다면 이 정석가는 이별을 뭐 했어요? 가정하고 나서 영원한 사랑을 아주 불가능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반어를 통해서 그때 되면 이별할게요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서경별곡의 이연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연 한번 볼게요. 삭삭기 새모래 나는, 여기서 나나는 뭐예요? 여운구입니다. 여운구 랄라 이렇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삭삭기는 뭐냐면 바삭바삭 가는 모래밭에, 아니 가는 모래 별해 버랑에 삭삭기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늘은 모래 벼랑에 반복이네. 여기 반복. 구운 밤 닷대를 심었습니다.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면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면 반복 유덕하신 님과 여유하지나이다. 그때가 돼서야 이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별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뭘 심어요? 구운 밤을 심어요. 그것도 그냥 밤도 아니고 구운 밤이야.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돼야만 뭐야? 그 밤에 um이 나야만 이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그때 되면 이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무슨 표현? 반어적 표현이다. 그래서 얘는 반어법이 쓰였다. 그래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자, 사각사각 가느다란 벼랑에다 밤을 심고 그 밤이 싹이 나면 이별하겠다. 여기 그 밤이 싹이 난다. 이게 뭐죠? 역설적 상황이죠. 역설적 상황을 뭐요? 설정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래야만 이별하겠다. 그러니까 반어법이 쓰였다. 계속 똑같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3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에다 새깁니다. 자, 옥에다가 연꽃을 새겼대. 옥, 구슬이죠. 이제 구슬과 같은 그런 딱딱한 돌이에요. 그런 옥에다 연꽃 모양을 새기고, 연꽃 모양입니다. 연꽃 모양을 새기고, 그리고 바위 위에 접두하냐에다 바위 위에 뭐예요? 접을 붙여요. 연꽃 모양의 옥을 바위 위에 접 붙여요. 그럼 접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절대 안 붙여지죠? 그 꽃이, 그 연꽃이야. 그 연꽃이. 뭘로 된 연꽃이? 옥으로 만든, 옥에다가 그려서 만든 연꽃이 삼동이 피어서야 뭐야? 새 묶음이 피어서야. 그 연꽃은 절대 안 피죠. 그 꽃이 삼동이 피면 유덕하신 님과 여의하지나이다. 그래서 유덕하신 님과 여의하지나이다. 여의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나온 내용과 똑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후렴구죠. 자, 특이한 건 이 후렴구는 주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후렴구는 뭐예요? 주제를 강조해요. 어떤 주제를 강조해요?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연 봅시다. 무쇠로 털릭을 말아. 여기 영웅구니까 해석하지 않고 무쇠로 털릭을 말하니까 무쇠로 옷을 말아요. 옷을 만들어. 무쇠로 옷을 만들기도 어려울 건데, 그쵸? 무쇠로 옷을 만들어. 무쇠로 옷을 만들고 철사로 주름을 박는데요. 그러니까 실도 철사줄을 쓴다는 거죠.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무쇠로 만든 실과 무쇠로 만든 천으로 옷을 만들어 그 옷이 헐면 이별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 무슨 상황? 역설적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별하겠어요. 그러니까 반어법. 자, 여기도 이제 뭐야? 똑같이 반복되니까 뭐예요? 후렴구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다음 오연도 똑같아요. 무쇠로 한 소를 띄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무쇠로 만든 소를 가져다가 철수산에 놓이다. 철로 만든 산에 놓고 그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다 먹어야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별하지 않겠다는 똑같은 내용. 마지막 년이 석양별고가 똑같은 거죠. 6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어요? 천년을 외롭게 산들 우리의 인연이란 아니야 나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가능한 상황 아니고 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당대 유행하던 노래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슬은 나의 사랑, 그 다음에 바위는 시련, 그 다음에 끈은 우리의 인연, 그 다음에 지문에는 우리의 오랜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신. 그죠?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서리법 뭐뭐 하니까 서리법 쓰였고 또
뭐뭐한들 뭐뭐하리까 뭐뭐한들 뭐뭐하리까. 그래서 무슨 법? 대구법도 쓰였고 비유법 쓰였죠. 구술 사랑 바위 장애물 지문의 천년의 사랑 신 우리의 믿음 끈 우리의 인연. 그러니까 뭐야? 비유법도 쓰였고 뭐야? 유추도 사용했다고 그랬죠. 뭐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끊어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천년이 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엇과 무엇? 서경별곡과 정석과 비교. 그죠? 서경별곡과 이 정석과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려가요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다는 건 같죠. 그리고 후렴구가 있는 건 같아요. 근데 후렴구 외에 뭣도 있습니까? 이 정석가에도 영구가 있고 어디에도 저기 서경별곡에도 영구가 있네요. 영구 있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차이점. 서경별곡에서는 후렴구가 뭐야? 의미가 없었다. 내용상 연결성이 없었지만 정석가에서는 후렴구에 주제가 담겼다는 거예요. 정석가에는. 그죠? 그리고 이 정석가에는 서사에 송축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차이점이네. 이 송축은 뭐야? 역시 고려가요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천재전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온 뭘 볼까요? 공무도화가를 볼 건데, 공무도화가는 고대가요죠. 갈래가. 그래서 고조선 때 지어진 노래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초의 서정시예요. 그러면 서경별곡과 공통점이 뭐냐? 대동강이 나온다는 거죠. 대동강.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셨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첫 번째 이마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때 물은 아직 건넌 상태가 아니니까 뭐요? 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요. 임은 기어이 그 물을 건넜으니까 이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물은 이별의 공간이고요. 앞에 있는 물은 사랑의 의미예요.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별했는데 이제 그 임을 어기할고 하면서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뭐다? 체념이다. 반면에 서경별곡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적극적이었다. 그러면 서경별곡에서 대동강도 이별의 장소였고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행에서 승행의 두 번째 행에서 물은 뭐야? 이별의 공간이었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자, 얘는 한혁시예요. 한혁시가 뭐예요? 원래 한문으로 지어졌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니까 한혁시가 되겠네요. 누가 불렀습니까? 백수광보의 아내가 부른 거예요. 자, 고대가요니까 뭐가 있겠어요? 배경설화가 있는데 어떤 배경설화가 있냐? 자, 배경설화가 뭐냐면 예전에 백수광부가 있었대요. 백수는 흰머리, 광부 미친 남자. 흰머리에 미친 남자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아내인지 여인인지가 이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울고 있었대요.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다시 누구에게? 여옥이라는 전 부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여옥이라는 여자가 공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뭐예요? 공무도화가고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공후인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공후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공무도화가가 무슨 노래요? 공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무 하지 마세요. 도 건너지 마세요. 하 강을. 그래서 님이요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면서 부른 노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적 화자의 탄식과 원망이 드러나고 애절한 울부짖음이 드러나죠. 뭐라고요? 이미여 그물을 건너지 마세요. 울부짖죠. 그 다음에 임은 기어이 그물을 건너셨네 뭐요? 탄식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탄식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을 어떡할고 또 다시 탄식하면서 체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최초의
서정시면서 고려가요다. 이게 뭐요? 이별의 정환의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원형적 심상인 죽음이 드러났다. 이 물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 물을 건넜잖아요. 여기서 뭐라고요? 사랑의 종말이면서 여기 이때 물은 뭐라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죽음. 이때 두 번째 행에 물은 뭐야? 죽음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자, 서경별곡에서 물, 대동강은 뭐였어요? 이별의 이미지. 여기서도 이별의 이미지도 갖고 죽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여기 일행에서의 물은 뭐라고? 사랑입니다. 금을 건너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위 노래의 물과 서경별곡 3년에 나온 대동강의 공통점은 뭐죠? 이별의 공간이라는 거죠. 뭐예요? 이별의 공간. 자, 그리고 같은 고려가요이면서 이별의 상황을 다룬 작품 가시리 전에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서러워하는 님 혹은 내가 서러워 보내옵나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뭐예요? 이별을 만류하진 않아요. 보냅니다. 왜 보내요? 내가 잡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보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가시겠습니까? 정말 날 버리고 가시겠어요? 이건 질문이고, 그 다음에 정말 버리고 나를 어떻게 살라 하고 원망의 태도가 나와 있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겠어요? 내가 서러워하면서 내가 님을 보내니 혹은 님이 서러워하면서 가니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미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약하고 있는 거죠. 가시는 님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리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죠? 내가 말리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보내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잡지 않는다는 면에선 소극적이죠. 그러나 미래를 기약한다는 점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한시 송인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비갱강둑에 풀빛이 짙어지고 남포에서 인보내니, 그러니까 남포에서 인보내니 슬픈 노래 울린다. 대동강 저물어 언제나 말까요? 그래서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예요. 이별의 장소. 그리고 이 대동강은 마르지 않을 거래요. 왜요?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풀빛이 짙어진다. 그러니까 자연물은 아름답다. 그런데 나는 화자는 임을 보내니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슬프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요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리와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얘도 고려가요니까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도 있고 영구도 있네요. 그죠? 후렴구, 영구 지우고 가시겠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 서러워하는 님 혹은 내가 서러워 보내옵나니 이거 금방 했는데요. 그죠?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했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면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하나 비교 안 한 게 있어요. 그걸 찾다가 제가 이걸 또 얘기했네요. 뭐냐면 그게
진달래꽃이요. 자, 진달래꽃 어떻게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수미상관의 구주를 있고요. 그러면 이 가시리와 금방 한 거 진달래꽃 그 다음에 서경별곡을 비교해 봐야 돼요. 이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셋 다 이별의 상황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시리 진달래꽃 서경별곡 중에서 이별의 태도가 가장 소극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진달래꽃이죠. 꽃을 따 보내주면서 님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니까 이별의 태도 면에서 뭐가 가장 소극적이다? 진달래꽃이 가장 소극적이다. 그럼 가장 적극적인 것은 바로 그쵸 서경별곡이 되겠죠. 왜요? 나는 울면서 쫓아가겠어요 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가장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가시리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재회를 기약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가장 소극적이면서 뭐예요? 체념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약도 하지 않았고 잡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진달래꽃이 가장 인종적이에요. 인종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참는다는 얘기죠. 참고 따른다. 그 다음에 가장 간접적이에요.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가장 간접적이고요. 가장 진솔한 건 뭐예요? 서경벌곡이에요. 진솔하다는 것이 뭐죠? 솔직하다는 거죠.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라고 하는 거고 역시 가장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것도 서경별곡이 되겠고요. 그럼 A불비 정신이 드러나 있는 건 뭘까요? A불비는 뭐예요?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거 바로 두 작품이 되겠어요. 진달래꽃과 가시리.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경별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